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컴파일러의 구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내용들을 다 살펴봤고요. 입력 소스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오브젝트 프로그램으로 변화되는지 각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휘 분석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인풋 소스 프로그램이 토큰 스트림으로 변화가 되고요. 변화된 토큰 스트림이 다시 신텍스 어널라이저에 의해서 트리 스트럭처 대표적인 게 우리가 AST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AST로 변환된 데이터들을 다시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터가 입력으로 받아서 중간 코드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변화된 중간 코드를 코드 옵티마이저 통해 가지고 좀 더 최적화된 형태의 코드로 바뀌고, 마지막으로 바뀐 코드가 타겟 코드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런 이제 전 과정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과학 과정에서 주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는지도 우리가 역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휘 분석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렉시칼 레벨에서의 어떤 체킹들, 그래서 형태소의 어떤 규칙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가 어떤 룰에 맞춰서 처리가 됐는지, 또는 뭐 스페셜 심볼들이 존재하면은 그 언어에서 다룰 수 있는 스페셜 심볼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체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텍스 어널라이저는 이제 신텍틱 스트럭처를 이제 따져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법적인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문법적인 형태의 입력 토큰 스트림이 제대로 맞는지, 그래서 뭐 if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 뒤에 뭐 여는 가로가 뭐 꼭 나와야 된다던가, 다른 심볼들이 나오면 뭐 에러라던가 이런 것들 알려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로 살펴봤던 것들이 저 단계에서 이제 에러 리커버리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에러가 있으면은 저 단계에서 이제 주로 검출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다음 분석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다룬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코드 생성기는 경우에 따라서 의미 분석 과정이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의미 분석 과정과 코드 변환 과정, 중간 코드로의 변환 과정, 이 두 가지를 주로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코드 옵티마이저는 중간 코드 생성기가 보통 단순한 형태의 코드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코드를 내고, 그 다음에 코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심플하긴 하지만 코드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퀄리티를 가지는 코드를 조금 더 효과적인 형태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코드 옵티미제이션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생성된 코드가 굉장히 빠르게 동작하는, 속도를 높이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관점은 코드의 사이즈, 코드의 사이즈를 우리가 다루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코드를 생성해내는 과정에서는 뭐 레지스터 얼로케이션, 뭐 레지스터 매니지먼트 얼로케이션, 뭐 스토리지 얼로케이션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인스트럭션 셀렉션 같은 것들 주로 다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추가적인 단계로 타겟 코드, 다시 말해서 타겟 머신 관점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형태의 코드 옵티미제이션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코드 옵티미제이션은 타겟 머신과 약간 무관한 형태의 코드 옵티미제이션이라면, 타겟 코드 생성과 동시에 이제 발생하는 옵티미제이션은 타겟 머신에 조금 더 스페시픽한 그러한 옵티미제이션이라고 지난 시간에 쭉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뒤 슬라이드에 이제 각각의 내용들이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시면서 보실 때는 이제 이 그림만 보시고 이제 각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작업들이 발생이 되는가를 머릿속에 이제 상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은 진행을 안 했죠. 에러 리커버리. 에러 리커버리 마무리를 하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 리커버리는 두 번째 스텝, 신텍스 어널리시스 단계에서 이제 주로 하게 되는 작업이 에러 리커버리 작업입니다. 저기 이제 두 가지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이 있는데, 에러 리커버리하고 이제 리페어의 두 가지 이제 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2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에러 리커버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에러 리커버리하고 리페어하고 이제 관점이 다른데, 먼저, 이제 에러 리페어를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에러 리페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시면 조금 수월하느냐, exception handler, exception handling. 그래서 exception을 처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바 랭귀지를 공부하시면서, 에러 리페어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의 에러, 그러니까 exception을 이제 처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뤄봤습니다. 그 에러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실행 시간에 뭔가를 이걸 다뤄가지고 마치 에러가 없는 것처럼 그 다음 단계 혹은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도록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처리가 가능한 에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exception이라고 불러요. exception. 처리가 불가능한 에러가 있고요. 처리가 가능한 에러를 가능한 에러가 있는데 그 가능한 에러를 우리가 exception이라고 부르고요. 저기 있는 것처럼 리페어 작업을 통해서 이제 주로 그러한 에러의 이제 한 종류가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을 텐데 시스템이 동작을 하는데 특정한 파일을 이 시스템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파일을 오픈해서 그 파일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GUI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특정 파일, 특정 리소스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선택을 했는데 쓸 수가 없는다던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런타임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생기지 않는, 파일이 없는, 파일을 접근할 수 없는, 혹은 파일 라이팅을 해야 되는데 리드 올리라던가 그 다음에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서버에 접속해야 되는데 그 서버하고 통신이 안 된다던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알림을 줘서 그 다음 단계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 한다던가 혹은 시스템은 예를 들어 서버와 커넥션이 발생이 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서버에 주기적으로 통신을 요청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문제가 없도록 계속 동작하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에러 리페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익셉션으로 이제 대부분 이야기가 되고요. 물론 이제 다룰 수 없는 그런 에러들도 있어요. 저런 것들 리페어할 수 없는. 근데 가능한 리페어를 해주도록 만드는 게 이제 에러 리페어고요. 에러 리커버리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에러 리커버리는 리페어처럼 뭔가 에러가 있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제 가능한 정상적으로 동작시키려고 하는 거하고 다르게, 자, 저 에러 리커버리는, 두 번째 단계, 파싱 단계에서 이제 많이 주로 이제 처리하는 그러한 작업인데, 에러가 어떤 문장에서 존재할 때, 에러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러 때문에 더 이상 분석이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에러를 최대한 무시하고 다음 분석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에러 리커버리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을 쭉 작성을 합니다. int 간단한 형태의 코드인데 이제 몇몇 에러들이 존재해요. 이 프로그램에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은 여는 가로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닫는 가로가 나왔고요. 세미콜론 중간에 이제 필요 없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제 바디가 시작이 되면서 변수가 이제 선언이 돼야 되는데, C연의 경우 선언이 돼야 되는데, 선언이 안 돼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역시 이제 선언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케이스는, 우리가 뭐, 구문 분석에서 처리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의미 분석에서 이제 주로 이제 처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다른 형태의 에러고요. 다른 형태의 에러고. 자, 그 다음에 포문 안에서 C가 변수의 선언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포문 안에서. 가능한가요, C? C언어 변수 선언이 불가능하죠. 변수 선언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적인 에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에러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할 때도 그 프로그램 내에 굉장히 많은 에러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분석기의 입장에서는, 토큰을 계속 만들어내고요. 각각의 내용들이, 렉시칼 레벨에서 토큰들을 계속 생성을 내고,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텍스 레벨에서, 이 문장들이 이제 서로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지 쭉 이제 따져보게 돼요. 인트하고 메인 뭐 결합이 되고요. 여는 가로 이제 체크하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결합이 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이렇게 되기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에러가 생기게 돼요. 근데 에러가 생기는 시점에서 그 다음 단계 여는 가로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단계 뭐가 나와야 될지 이 녀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멈추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은 분석이 되나요?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은 분석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파싱 과정에서 파싱 알고리즘이 에러 리커버리와 같이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를 만나는 시점에서 스탑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에러가 무수히 많게 존재한다면 우리가 에러 한번 고치고 또 컴파일하고 그 다음 문장에서 또 에러 만나면 또 멈추고 또 컴파일하고 또 에러 만나고 컴파일하고 수정하고 컴파일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에러 리커버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목표라는 건 이거예요. 컴파일 한 번으로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가능한 모든 에러를 다 검출하고자 하는 게 이 에러 리커버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에러가 다른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뭔가 이제 에러를 픽스해서 다음 분석을 이제 계속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녀석이고요. 발생된 에러는 이제 계속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많은 에러 리커버리 프로그램들이 int main 여는 가로 나오게 되면 int 다음에 키워드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세미콜론을 선택을 하면 일단 int x 세미콜론과 유사한 형태로 분석이 1단계로 끝날 수 있나요? 없나요? 끝날 수 있죠. 네, 끝날 수 있어요. 세미콜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는 괄호를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는 괄호. int main 다음에 여는 괄호 나오면 역시 분석을 계속할 수 있겠죠. int 그 다음에 identifier 그 다음에 닫는 가로가 나오는 경우가 없지만 이런 것들 가능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이제 분석하는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 int는 이미 받고 main 받고 닫는 가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틀린 거죠. 나올 수 있는 후보가 int main 다음에 equal 나올 수 있고요. 세미콜론 나올 수 있고 여는 가로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인풋 심볼을 아래 심볼로 교체하고 그 다음을 분석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 또다시 에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equal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만나보게 되는 심벌이 뭐죠? 인티저죠. 그러면 또 에러 또 에러가 또 나는 에러가 또 세미콜론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에러가 나나요 안 나나요? 그 다음은 에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 다음에 에러가 안 나죠. 왜 프로그램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int main int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int x 세미콜론 int y 세미콜론 이런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x 나오는 것까지도 에러가 안 나는데 콤마가 없고 다시 int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에러가 되는 거죠. 에러 없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는 가로를 선택하게 돼도 역시 에러가 없이 넘어가고 에러가 없고 에러가 또 이제 생기게 되죠. 여기 때문에. 그럼 저기다가 또 원하는 형태의 어떤 터미널들을 이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 단계를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세미콜론을 선택하면 여기서 또 에러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러 리커버리가 이제 파싱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데 가능한 한 번의 컴파일, 한 번의 분석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에러들을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여러분들의 컴파일러에 다 기본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몇몇 경우에 이게 잘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보신 것처럼 고쳤는데 고친 작업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토큰들이 계속 에러를 발생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GCC 같은 컴파일러를 쓰시다 보면 아주 사소한 에러 하나가 딱 발생을 했는데 컴파일러의 에러 메시지는 뭐 수십 개, 뭐 수백 개 이렇게 에러라고 쭉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에러가 그만큼 있는 게 아니라 몇몇 키워드나 심벌들 이렇게 딱 바꾸면 에러가 다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게 왜 그러냐? 이런 에러 리커버리. 에러 리커버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심벌들을 이제 교체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가 계속 에러라고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은 내용이긴 한데 컴파일 과정에서 어떤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를 이제 픽스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신 이 리커버리 과정을 다 이제 패스했다고 해서 이거를 뭐 중간 코드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에러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에러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존재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에러인지, 그 다음에 에러가 생기게 되면 이걸 리커버리를 리커버리 관점에서 뭐 리커버리 해야 된다던가, 그리고 이제 어디서 에러가 생겼는지 이제 알려준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때 무슨 값들을 이제 사용을 하느냐? 우리 토큰 과정에서 기억나시나요? 토큰으로 인코딩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값이 있다고 그랬어요. 토큰 넘버, 토큰 밸류. 이 두 가지 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토큰의 뭐 파일 네임, 토큰이 나타난 파일 네임, 그 다음에 라인 넘버, 뭐 컬럼 넘버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정보들이 이 리포팅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몇 번째 라인에서 어떤 게 틀렸다, 뭐가 없다, 뭐 이런 정보들이 사용이 돼요.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에러 리커버리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다뤘던 그런 에러들을 다시 정리하면 이 슬라이드 하단에 있는 것처럼 몇 가지 내용들로 에러가 다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이제 신텍스 에러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렉시컬 에러 레벨에서 발생하는 에러들하고 그 다음에 부분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들 묶어가지고 우리가 신텍스 에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ICG에서 이제 분석 수행했을 때 나오는 그런 에러들 우리가 시멘틱 에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다뤘던 것들, 정수형 변수에 더블형의 값을 집어넣는다던가, 그래서 내가 포괄할 수 없는 그런 값을 이제 갖게 한다던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 있나요? 변수가 선언이 되지 않았는데 사용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함수의 이름 또는 뭐 멤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 이렇게 사용을 한다던가, 뭐 캐스팅이 안 되는데 캐스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다 시멘틱 에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런타임 에러, 주로 이제 익셉션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이제 런타임 에러예요. 그래서 실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러들이 이제 또 한 종류의 에러가 되는데,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은 우리가 뭐 컴파일 혹은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뭐 그렇게 에러를 손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파일이 중간에 사라져가지고 내가 열려고 했는데 못 여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 프로그래밍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내가 어떤 특정한 뭐 패스워드 파일들을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 파일의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지워진다던가, 혹은 누가 사용하면서 이제 락킹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내가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런타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익셉션 핸들링을 이제 주로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에러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고, 구문 분석 과정에서 다루는 에러들은 자, 이 케이스, 그 다음에 의미 분석 과정에서 다루는 에러들, 그 다음에 에러 리페어 또는 익셉션 핸들러로 처리할 수 있는 에러들, 런타임 에러,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쭉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셨으면 컴파일러의 전 내용을 다 공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다 배우셨어요. 다. 자, 이제 하산하시고 우리는 언제 볼 거예요? 기말고사? 자, 아무튼 기본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버럴하게 쭉 다 살펴봤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나 약간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개념들이 중간중간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이제 에러 리커버리, 뭐 리페어 이런 개념들도 사실 좀 쉽지는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간단히 넣어두시고, 각각의 세부 모듈들의 이제 뭐 구현이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그다음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2장, 3장, 4장 계속하면서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구문 분석 과정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그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남은 시간은 우리가 그 복잡한 컴파일러를 조금 이제 쉽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러의 복잡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랭귀지의 개수, 타겟 머신의 개수에 따라서 필요한 컴파일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컴파일러 블랙박스 모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얘기를 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했어요. 복잡도가 굉장히 높은 녀석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듈화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다시 나오게 돼요. 필요한 컴파일러 개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듈화 하는 것도 좋고, 그걸 이제 분리해서 각각의 모듈을 결합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너무 필요한 양들이 많다. 필요한 모듈들의 개수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듈들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동화라는 개념들을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뭔가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시스템 프로그램 수업이랑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수업 지난 학기에 들으신 분 계시나요? 한 명밖에 안 들어. 왜? 들었다가 다시 내려요. 부끄러워서? 지난 시간에 안 들으셨나요? 지난 학기?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안 들었어요? 들으신 분이 꽤 있을 텐데 다른 분 반에 맞나?
아무튼 그때 이제 제가 학기 초에 뭘 소개를 했냐면,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어요.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 이 수업, 왜 웃으세요? 응? 기억나요? 네,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는데, 그때 튜링 머신 소개를 하면서 이제 튜링 머신하고 얽혀지는 것들이 어떤 이제 계산을 혹은 뭐 알고리즘 만들어내는 것들을 자동화하는 뭐 그러한 개념들하고 이제 뭔가 엮여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뭔가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념들에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컴파일러라는 녀석이 그리고 랭귀지라는 녀석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2장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하고 항상 같이 엮여서 들어갑니다. 항상 엮여서 들어가요. 컴퓨터하고 언어하고 동급이고요. 컴퓨터하고 언어와 프로그램 이게 또 동급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현재 쓰시는 컴퓨터하고 사실상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사실 차이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게 뭘로 만들어졌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차이가 없고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그리고 컴퓨터와 차이가 없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언어도 역시 차이가 없어요. 다 동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뭐가 가능하냐면 그런 각각의 내용들을 자동화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자동화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약간 이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자동화해내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컴파일러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툴들을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불러요. 컴파일러. 좀 이름이 재밌죠? 컴파일러를 만들어내는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필요한 컴파일러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한 자동으로 만들어내고자 한다라는 게 이 컴파일러의 목적이죠. 자, 뒤에 모델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라는 형태의 컴파일러 모델이 존재해요. 자, 컴파일러는 언어와 타겟 머신 두 개의 어떤 디펜던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컴파일러도 두 개의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언어는 어떻다라는 정보. 자, language description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특정한 거는 L이라는 언어의 description이 입력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M이라는 머신의 description이 입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그 언어를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특징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을 입력으로 받고요. 머신의 특징이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을 입력으로 받아요. 그래서 머신의 정보, 언어의 정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컴파일러는 누구를 만들어낼까요?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만들어내고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되게 되면 자, 누가 나오느냐? 컴파일러가 출력으로 나오죠. 나중에 그림 보실 때 여기 이렇게 뭐 톱니바퀴 모양 같은 것들이 붙어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 모양이 붙어있는 그림들은 모두 다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 이것도 역시 컴파일러 만들어내는 이제 제너레이터에 이제 속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컴파일러는 프론트엔드가 누구를 위한 프론트엔드냐면 언어 L을 위한 프론트엔드고요. 백엔드가 머신 M을 위한 컴파일러 백엔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입력은 L로 쓰여진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고요. 코드는 누굴 내느냐? M에서 동작 가능한 코드를 내게 돼요. 그래서 주어진 language description과 machine description을 받아다가 그 언어에 해당되는 언어로 쓰여진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서 특정된 머신에서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내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language description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다양한 이제 문법 이론
가지고 언어를 묘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이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머신 디스크립션은 그 랭귀지 디스크립션만큼 굉장히 정형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굉장히 다양하게 머신에 따라서 그 좀 굉장히 특징들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HDL 같은 어떤 하드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런 이제 머신 파트를 이제 조금 더 다루는 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많이 쓰이는 그러한 툴들은 LLVM이라는 툴이 있어요. LLVM 혹시 들어보신 분, 오늘부로 들어보시게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한 번씩 찾아보세요. 백엔드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러한 툴들이 있는데, 랭귀지 다루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툴입니다. 최근에. 오픈소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런 이제 자동화 도구가 존재하는데 아까 보셨던 그림은 사실상 좀 이제 아이디어한 케이스고요. 그렇게 이제 랭귀지 디스크립션하고 머신 디스크립션만 딱 줬을 때 뭔가 컴파일러가 뚱땅 하고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이제 상용 컴파일러 수준에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 이제 그 어프로치를 조금 이제 바꿔요. 우리 이제 컴파일러 모델 안에 모듈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렉시컬 어널라이저, 신텍스 어널라이저,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터, 코드 옵티마이저, 타겟 코드 제너레이터. 크게 이 5가지 모듈이 있는데, 이 각각의 모듈별로 자동화를 하려는 그런 작업들을 시도를 합니다. 자동화를 하려는 그런 작업들을 시도해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듈을 자동화하려는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어휘 분석기는 굉장히 그 자동화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당장 오늘 가셔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4장에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렉스라는 툴이 있어요. 렉스. 이름도 굉장히 이제 저 렉시컬 어널라이저 제너레이터에서 많이 이렇게 좀 따온 것 같죠? 그 앞쪽 부분을 이렇게 따와서 렉스라는 툴이 있고요. 저 툴은 리눅스나 유닉스를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 거기에 이제 그 개발과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디폴트로 설치되는 툴이 렉스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어떤 다루는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렉스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패턴들, 아주 심플한 레벨의 패턴들 찾아내는 프로그램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렉스는 1975년도에 레스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벨랩에서 연구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요. 렉스라는 게 보시는 것과 같이 역시 이제 아까 그 컴파일러 모델하고 유사하게 이것도 뭔가 입력을 받고 그 입력에 따라서 렉시컬 어널라이저 제너레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자, 입력을 어떤 형태로 받는지 보게 되면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특정한 이제 어떤 기술 표현, 어떤 규칙을 기술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토큰의 규칙을 기술하는 이제 표현을 입력을 받고요. 그 표현을 입력받았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액션 코드로 기술하게 됩니다. 액션 코드는 대부분 C 언어로 작성이 돼요. C 언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스트링들을 쭉 분석하다가 내가 지정한 토큰의 구조와 맞는 스트링들이 나오면 그거와 매칭된 C 코드를 자동으로 실행을 해줘요. C 코드를.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4장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녀석은 누구냐? C 소스 파일이 출력이 돼요. rex.yy.c라는 소스 파일이 출력이 되고요. 저 소스 파일을 그냥 실행할 수는 없죠. 저걸 다시 gcc 같은 거에 이제 입력으로 넣어줘야지 실제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소스 프로그램 입력을 받아서 토큰 스트림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툴, 렉스라는 게 존재해요. 아주 유명하고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러한 툴입니다. 그래서 어휘 분석기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녀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거의 이 렉스가 독보적이에요. 어휘 분석기 생성하는 녀석은 굉장히 독보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듈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들도 존재합니다. 신텍스 어널라이저를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들 이제 존재하고요. 신텍스 어널라이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나요? 파서라고 그랬죠. 파서. 그래서 그렇게 신텍스 어널라이저를 만들어내는 녀석들을 우리가 파서 제너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 약자로는 PGS라고 부릅니다. 파서 제너레이팅 시스템도 역시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역시 인풋으로 메타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거기에 기술된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보통 소스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실제로 동작을 하죠. 인풋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아웃풋. 파서의 아웃풋은 우리 트리 스트럭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트리 스트럭처가 출력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동작이 됩니다. 자, 재밌는 건 이 파서는 보통 이제 메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파서 모듈들이 따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특정한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별도로 존재해요. 그래서 보통 파싱 테이블, 그런 액션 정보가 들어가 있는 파싱 테이블, 그 다음에 기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파서 드라이브 루틴, 이 두 가지 형태로 결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5장, 6장, 7장, 8장을 거치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뭐 대표적인 PGS 이제 몇 가지 짧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PGS가 여기에 있는 이제 스탠포드 PGS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작성자는 존 헤네시라는 분이고,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알기로 이제 대학장까지 이제 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일들을 이렇게 이제 잘하셔가지고. 재밌는 거는 저 스탠퍼드 PGS는 이제 파스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라인 수는 5,000 라인 정도 됩니다. 라인 수가 많아 보이나요? 적어 보이나요? 5,000 라인. 파서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인데 라인 수가 그렇게까지 많은 것처럼 안 보이죠. 그렇게까지 많은 것처럼 안 보이는데 재밌는 게 저게 이제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5,000 라인이 다 프로그램 코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5,000 라인의 상당수 내용이 전부 다 어떤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뭔가 수식을 미리 다 계산을 해서 계산된 내용을 테이블로 집어넣고 그 테이블을 따라서 뭐 결과가 나오도록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 자체가 만약 그게 이제 풀어져 있다라면 훨씬 더 길어질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이제 코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왜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이 스탠퍼드 PGS는 출력을 AST로 냅니다. 출력을 AST로 내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PGS 이야기하면서 AST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같이 묶이는 게 이제 스탠퍼드 PGS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는 PGS는 동국 PGS인데, 동국 PGS 실행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름이 딱 찍히게 되는데 어떤 PGS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냐면 이 스탠퍼드 PGS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제공되는 PGS도 누구를 출력으로 낼까요? AST를 출력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GS는 위스콘신 PGS. 이것도 역시 이제 대학에서, 위스콘신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만들어낸 이제 PGS고요. 만든 사람은 이제 피쇼가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파스칼로 쓰여져 있고요. 이제 상당수의 저때 이제 주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잘 기술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이제 파스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특징이 에러 리커버리 모듈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를 이렇게 잘 포장해서 다음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에러 리커버리 모듈이 잘 기술이 된 게 이제 위스콘신 PG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들이 잘 각각의 이제 PGS마다 다 다르고요. 세 번째 PGS는 역시 리눅스의 디폴트로 설치가 되는 그러한 툴이고요. 우리가 약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약의 약자는 굉장히 이제 거창하죠. Yet Another Compiler. 이제 굉장히 이제 거창한 그러한 어떤 플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유닉스에서 우리 컴파일러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됐고요. 역시 실행 기지로 되어 있고, 이 약의 특징은 어휘 분석기 모듈을 누구를 활용을 하냐면 우리 전에 봤던 렉스를 이용합니다. 렉스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문 분석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PGS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휘 분석기가 없는데 어휘 분석기가 아니라 어휘 분석기가 없는데, 자, 그 녀석을 우리가 렉스를 이용을 해요. 렉스를 이용을 하고요. 약이라는 녀석은 렉스를 사용한다라고 가정하고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렉스가 레귤러 익스프레션과 액션 코드를 입력받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약은 그램마 룰과 액션 코드를 입력으로 받고요. 렉스가 rex.yy.c 파일을 생성을 해내죠.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존재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yyrex라는 렉스 메인 프로그램 같은 게 존재하는데, 약에서 생성되는 저 y.dep.c라는 파일은 그 안에서 yyrex라는 펑션을 콜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y.dep.c는 이 rex.yy.c 파일을 같이 묶어가지고 컴파일을 해야지 돌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짝꿍인 그러한 케이스죠. 프로그램계의 아주 유명한 커플이에요. 커플 프로그램들. 렉스와 약. 그래서 두 개를 이용하면 소스 프로그램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리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액션 코드가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트리를 얻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파스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혹은 거기에 따른 다른 형태의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션 코드의 기술 형태에 따라서 다른 값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파스 제너레이터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파트를 보게 되면, 코드 제너레이션 파트는 ICG나 혹은 TCG 어떤 거가 되더라도 유사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터는 인터미디에이트 코드가 어떤 중간 코드 형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가상의 머신을 대상으로 머신 디스크립션을 기술하면 인터미디에이트 코드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타겟 머신을 가상의 머신이라고 이렇게 대체하고 우리가 어떤 코드를 생성하게 되면 타겟 코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ICG가 됐던 타겟 코드 제너레이터가 됐던 기본적인 저 모양은 크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머신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입력으로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코드 제너레이터가 아까 그 파서 생성하는 거하고 똑같이 코드를 제너레이션하게 한 테이블과 그 다음에 드라이버 루틴을 같이 출력을 해서 우리가 코드 제너레이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IC가 들어오게 되면 타겟 코드가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가 AST가 들어오게 되고,
이 머신 디스크립션이 이 IC를 다루기 위한 그런 머신 디스크립션이라면은 여기 누가 나오느냐? IC가 나오게 되는.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형태의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타겟 코드가 진짜 머신을 위한 코드냐, 혹은 중간 코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코드 제너레이터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머신 디스크립션. 자, 코드 제너레이터의 입력을 어떠한 포맷으로 우리가 머신을 이제 표현을 할 거냐라는 것도 이제 잘 정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코드 제너레이터의 인풋, 이 형태를 뭘로 할 거냐. 인터미디에이트 랭귀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던 그러한 U코드 형태의 어셈블리와 약간 비슷한 포맷일 수도 있고요. 혹은 트리가 입력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트리가 입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을 뭘 선택하느냐, 이런 게 또 이제 중요해집니다. 뭐 패턴 매칭 방식으로 할 거냐, 뭐 테이블 드리븐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코드 제너레이터의 구현 방식들이 이제 달라지게 돼요. 기본적으로 가장 수월한 방식은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직접 막 손으로 코딩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패턴 매칭 방식이고요. 테이블 드리븐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제너레이터가 보통 하나 더 붙어요. 패턴을 우리가 뭐 메타 디스크립션처럼 기술하면 그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테이블을 또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너레이터. 그래서 뭐 제너레이터를 위한 제너레이터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복잡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처음에 셋업할 때. 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가볍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동화기를 이용해서 각각의 모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백엔드 파트들을 이제 한번 쭉 다루게 될 텐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뭐 PQCC 같은 것도 이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ACK라는 것도 유명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LLVM 유명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제가 LLVM 한번 정리된 것들을 이제 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거나 또는 뭐 가볍게 여러분들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이제 소개되어 있는 건 이제 PQCC하고 이제 ACK인데, PQCC는 이름이 저기 있는 것처럼 Production Quality Compiler System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할 텐데, PQCC는 출력으로 PQC를 냅니다. PQC를 만들어내는 컴파일러 시스템이기 때문에 PQCC라고 우리가 불러요. 자, 그럼 이제 CMU의 이제 울프라는 이제 교수팀이 만든 컴파일러 시스템이고요. 자, 인풋을 역시 language description, target machine description을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PQC를 출력을 합니다. PQC.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형태고요. 이 PQCC가 이제 유명한 건 인터미디에이트 랭귀지로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트리 구조 중간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T콜이라는 중간 언어를 사용해요. T콜. 이거는 이제 Tree Structured Common Language의 이제 약자인데, T콜이라는 녀석을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다룰 거예요. 다룰 텐데, 특징은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가 분석기의 이제 아웃풋으로, 구분분석기 아웃풋으로 보통 이제 트리를 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트리를 보통 우리가 파스트리라고 부르는데, 이 파스트리는 사실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정보들을 이제 압축시킨 그런 트리를 만들어내죠. 그거를 우리가 AST라고 부르고요. AST는 구문부조 정보는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작 다음 분석에서 조금 더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한 번 더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T콜이라는 녀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AST의
어떤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붙인 그러한 정보, 그러한 트리를 우리가 T콜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구조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결한 구문 구조 정보에 의미 분석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T콜이라고 부르고요. 네, 두 번째 녀석은 우리가 이제 암스테르담 컴파일러 킷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교수팀에서 개발한 툴입니다. 타넨바움이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교수님이고요. 다루는 그런 어떤 연구 분야도 정말 다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네트워크 책도 경우에 따라서 이분의 책을 쓰시는 경우도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리서치 에리어를 가지신 분이고요. 자, 이 ASK의 특징은 웅콜이라는 중간 언어에서 출발한 웅콜이 이제 발전한 형태인데 EM이라는 중간 코드를 쓰는 게 이 ASK의 특징입니다. PQCC의 특징은 T콜이 되겠고요. ASK의 특징은 EM 코드가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EM 코드를 다시 번역해서 타겟 코드를 제너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EM 코드를 직접 실행해서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게 이제 AS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들을 이제 간단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운 형태예요. 프론트엔드는 이게 미리 존재한다라고 이제 가정이 되어 있고요. PQCC는 Language Description, Machine Description을 받아가 처리하는데 그 형태는 이 T콜을 수월하게 표현하기 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나오는 게 누구냐? PQC가 나오게 되고요. 순수하게 누구를 위한 거냐? T콜을 오브젝트 코드로 바꿔주기 위한 그런 정보가 PQCC를 통해서 제너레이팅이 되게 돼요. 자, 역시 이 녀석이 이제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고요. PQCC에서는 자, 이게 특징 나오게 되는 컴파일러 백엔드는 이제 PQC라는 녀석이고요. 자, ACK 모델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역시 프론트엔드 구조는 동일하고요. 별도의 이제 프론트엔드가 존재하고 이 프론트엔드가 내는 게 누구냐? EM 코드를 출력을 합니다. EM 코드는 이제 인코딩 머신의 약자예요. 인코딩 머신의 약자고 이 EM 코드가 출력이 되게 되면 백엔드 제너레이터를 백엔드를 통해 가지고 EM 코드가 직접 오브젝트 코드로 나오게 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직접 실행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 컴파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타겟 코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인터프리티브 방식과 컴파일 방식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ACK 모델의 특징입니다. 특히 저기에서는 백엔드가 없더라도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머신에 좀 빠르게 그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터프리터를 특정 머신에만 이렇게 탑재시키면은 바로 실행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이제 계속 이제 확장이 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바 머추얼 머신 같은 이제 그런 개념도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백엔드 같은 것들이 이제 자동화될 수 있다라는 거 간단히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1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컴파일러 개념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듈들 어떤 식으로 다시 세부화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자동화 도구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쭉 다뤄봤고요. 약간 뭐 어려운 개념들이 혹은 낯설은 개념들이 처음에 이제 막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음 장부터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쭉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추천드리는 거는 교재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1장을 차분하게 교재를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복습은 이제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클래스고요.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던가 혹은 교재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하다 동영상 아마 그 OCW에도 이제 계속 올라올 텐데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올려드리는, 왜 웃으셨어요? 제가 올려드리는 동영상 아마 오늘 정도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복습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1장 내용에 대해서 질문 없나요? 없나요? 질문 없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을 저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2장의 맛을 한번 보고 우리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2장의 내용은 이제 형식 언어라는 이제 부주제에서 소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다루는 거는 이제 그래마 이론, 랭귀지 이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언어라고 쓰시는 것들 아마 크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언어가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문법이 뭐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내추럴 랭귀지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이게 왜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2장의 내용은 랭귀지, 그래마, 그리고 그래마의 어떤 이제 분류 체계,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핵심이 되는 내용은 요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문법인데, 그 문법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랭귀지를 디파인 하기 위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뭐 랭귀지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랭귀지의 각 요소들을 우리가 디파인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언어란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디피니션들을 몇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서로 약속이 돼야지 이제 이야기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으셔야 되는 게 이제 알파벳이라는 녀석을 여러분들 첫 번째로 아셔야 돼요. 알파벳 뭔가요? 알파벳. 우리나라 알파벳. 한글. 잘 알고 계십니다. 한글 자음 몇 개죠? 한글 자음. 빨리 세셔야죠. 가나다라,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몇 개죠? 한글 알파, 열? 예, 14개. 그 다음에 모음. 토탈 24개죠. 그 다음에 영문. 영어 알파벳. 20 몇 개? 20 몇 개? 네, 26개. 예, 26개의 알파벳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녀석들, 우리가 이제 알파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알파벳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숫자로 셌잖아요. 카운팅이 가능하죠. 그래서 파이나이트한 셋입니다. 심볼들의 파이나이트한 셋. 카운팅이 가능한. 그래서 유한집합,
알파벳에 해당이 돼요. T1은 여러분들 한글이죠, 한글이고요. T2는 영문 알파벳, 그 중에서 이제 대문자에 해당이 되고요. T3는 뭘까요? T3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어너의 알파벳입니다. 시어너의 알파벳. 시어너에서의 키워드, 지정어들, 뭐 리저브드 워드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재밌는 거는 T2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알파벳 A, B, C 이런 것들이 있는데 T3는 그런 단일 알파벳, 기존에 있던 단일 알파벳이 아니라 조금 다른 여러 개의 길이를 가지는 그런 알파벳도 저기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만약 C 언어로 생각을 해보면 저 오토라는 이제 첫 번째 키워드를 쪼개면 특히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없어지죠. 쪼갤 수 없는 그런 녀석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벳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건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한 그러한 단위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알파벳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 비로소 뭘 정의할 수 있느냐? 스트링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스트링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그 알리아스들이 있죠. 센텐스 또는 워드 다 이제 같은 표현이고요. 저 스트링은 뭐냐? 알파벳 T에 존재하는 심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퀀스들을 우리가 알파벳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퀀스를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링. 자, 그래서 뭐 T2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뭐 스트링을 하나 들어보게 되면 뭐 이런 것들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될 수가 있겠죠. T3는 이런 것들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만 오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만 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 다 이제 스트링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럼 스트링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또 뭘 결정할 수 있냐면 length라는 걸 결정할 수가 있는데 length라는 건 어떻게 디파인 되느냐? 스트링에 들어가 있는 심볼의 개수가 length입니다. 스트링에 들어가 있는 심볼의 length. 자, length가 몇일까요? 3. 잘 아시네요. 이거는 4. 자, 이거는 length가 1, 2. 자, 재밌는 게 아마 이게 이제 대소문자 차이만 없으면 두 개가 이제 똑같은 걸 거예요. 근데 타겟 알파벳이 뭐냐에 따라서 length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세요. 타겟 알파벳에 따라서 length 같은 것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요. 우리가 length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제 절대값 기호를 이제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은 보통 어떤 심볼을 이용하냐면 이 오메가 심볼을 이용해가지고 스트링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심볼을 쓰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스트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서 length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내용들을 더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트링은 스트링인데 길이가 없는 스트링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떤 수학적인 그런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개념인데 empty string이라는 이제 개념을 만들게 돼요. 어떤 연산에서의 뭐 항등원 같은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 empty string은 길이가 0인, 심벌이 없는 그러한 스트링이고요. 그리스 문자로 우리가 입실론이라는 심볼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주로 이제 입실론이라고 저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 empty strin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녀석들이 존재하고요. 자, 이 개념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스트링 알파벳들을 이제 더 확장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내냐? T 스타라는 녀석을 만들어냅니다. T가 알파벳이었죠. 알파벳에 스타를 붙이면 이게 누가 되느냐? T 스타라는 녀석은 해당 알파벳 심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조합을 가리키게 됩니다. 모든 조합. 그래서 T 스타는 누구냐? 알파벳 T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을 우리가 다 T 스타라고 부릅니다. T 스타. 그래서 T는 유한집합이지만 T 스타는 누가 될까요? 무한집합이 되죠. 네, 무한집합이 돼요. 무한집합. T 스타. 자, 그리고 그 T 스타에서 T 스타가 이제 셋이기 때문에 자, empty string만 빼내게 되면 그 녀석이 누구가 되냐? T 그림이 실수가. 무슨 모양 같나요? 칼 모양, 단검 모양 심볼을 이제 저기서 이제 써가지고, 보통은 여기 덧셈 표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 썼던 거는 요 단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T 대거라고 부릅니다. T 대거. 그래서, T 스타, T 플러스 이렇게 안 부르고, T 대거라고 불러요. 그래서, T 스타, T 대거,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죠. 무한집합에서 empty string만 뺀 거를 우리가 T 대거라고 부르고요. T 대거도 무한집합인가요? 네, 이것도 역시 무한집합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T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 T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들을 우리가 T 스타라고 부르게 되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가나다, 밥 먹었니? 인정?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모든 거 다, T스타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 규칙에 맞나요? 알파벳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 이런 것들. 이거. 물음표는 빠져야지. 물음표는, 사실상 요거 얘기하기에는 맞지 않으니까. 물음표는 빼죠. 자, 이거면 오늘 이제 끝내기 전에 마지막 내용을 하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랭귀지가 뭐냐? 랭귀지 뭐라고 디파인 할 수 있냐면, 굉장히 이제 러프한 형태의 이제 디피니션인데, 우리가 나중에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굉장히 러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랭귀지라는 녀석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T스타의 서브셋으로 디파인이 됩니다. 랭귀지가. T스타의 서브셋. 그래서 만약 한글 알파벳 T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한국어라면 한국어는 T스타의 부분집합이고요. 다시 말해서 T스타로 나올 수 있는 언어 중에서 일부만 뽑아내면 그게 특정한 언어가 됩니다. 특정한 언어. 무슨 말이냐? 한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스트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어에 속하지 않은 스트링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일부는 한국어고 일부는 한국어가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T스타의 서브셋이 랭귀지가 되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떤 건 한국어고 어떤 건 한국어가 아니냐라는 거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컴파일러가
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수많은 텍스트 중에서 어떤 게 프로그램이고 어떤 게 내가 분석할 수 있는 C 프로그램이고 어떤 건 C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거를 판별해 주는 녀석이 이제 컴파일러의 역할이고, 자,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배우게 될 텐데, 그런 이제 수많은 티스타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하고 체계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 장에서 여러분들 처음 배우신 내용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파벳 개념, 알파벳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스트링 개념, 그 다음에 스트링의 길이, 그리고 스트링 중에서 특수한 스트링, 심벌이 없는 스트링, empty 스트링, 입실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T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 뭐라고요? T스타 알아두시고, 거기서 입실론만 빠진, M 스트링만 빠진 거를 우리가 T 대거라고 부른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언어 L을 좀 러프하게 이제 디파인을 하게 되면 언어 L은 그런 T 스타 중에서 일부 부분 집합을 우리가 T 스타에서 일부만 드러낸 걸 우리가 언어 L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랬고요. 이제 핵심은 그러면 T 스타에서 어떤 내용들이 언어 L에 속하고 어떤 거는 언어 L에 속하지 않는지 이거를 이제 구별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배우시게 되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시간 오버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오늘 배운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복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